인천 외곽의 한 공동묘지. 겨울바람이 뺨을 베어내듯 차가운 오후였다. 눈이 올 듯 말 듯한 회색 하늘 아래 몇몇 검은 옷의 조문객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 작고 말라붙은 소년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진우였다. 11살, 아직 눈물의 의미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나이였다. 하지만 그날 진우는 울지 않았다. 서혜진 씨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자의 무표정한 목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지만 그 어떤 말도 진우의 귓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진우의 아버지, 정호진은 장례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었다. 조문객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후 그는 관에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곧바로 장지로의 이동을 지시했다. 이틀도 안 되어 장례를 치르는 게 말이 되나. 뒤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법적으로는 48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군. 다른 이가 무심하게 답했다. 문제될 건 없어. 고소한 사람도 없고.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뚜렷했다. 조문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만해, 진우야. 호진은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 받아들여야 해. 근데 왜 엄마 얼굴을 못 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너무 작고 여린 손이었다. 사고 때문에 얼굴이 많이 다쳤어. 아이가 그런 걸 보면 안 돼. 호진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마치 부동산 계약서라도 설명하듯이. 옆에서 진우의 할머니, 김 씨는 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지만 끝내 손자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벽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치듯 멀어져 갔다. 눈길은 여전히 관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 저녁, 장례를 마치고 가족은 인천 외곽의 단독주택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고 차가웠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직 엄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침대 위엔 그녀가 좋아하던 자스민 향의 담요가 깔려 있었고 책상 한켠에는 반쯤 마신 머그컵이 그대로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올라가 담요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눈은 감지 않았지만 그 어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단지 가슴이 너무 조여왔다. 그날 밤 진우는 다시 그 꿈을 꿨다. 엄마가 어두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손은 결박되어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열려 있었고 그 눈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진우야. 꿈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했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그 사람들 말 믿지 마.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깼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담요를 꼭 쥐고 있었다. 복도에서 흐릿한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방을 나섰다. 부엌 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의심 안 했어. 장례는 깔끔했어. 더 이상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 호진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고 조급했다. 진우는 숨을 죽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건 슬픔에 빠진 남편의 말투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태도였다. 진우는 자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언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 틀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엄마가 있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매일 밤 그 꿈을 꿨다. 같은 장소, 같은 눈빛, 같은 속삭임. 엄마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진우야, 나 여기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학교에서도 진우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교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노트를 가득 그림으로 채우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피가 흘러내리는 눈, 입을 가린 얼굴, 쇠창살 뒤에서 손을 내미는 여인. 선생님들은 점점 불안해했고 주변 친구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우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확신했다. 엄마는 살아있어. 나는 그걸 찾아낼 거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11살 소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깊고 강한 울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진우의 시작이었다. 진우야, 오늘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미술 시간, 파크 선생님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건넸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실은 고요했고 색연필 긁히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진우는 다른 아이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아니, 아이들이 그를 피하는 듯했다. 이상한 애라는 수군거림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그의 노트에는 여전히 꿈속의 그림이 가득했다. 어두운 방, 쇠창살, 손을 뻗는 여자의 실루엣.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된 건 엄마의 눈이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눈, 절박한 그 시선. 진우야, 이건 뭐니? 파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림 한 장을 들어올리며 묻는 눈빛에는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엄마예요. 진우는 또박또박 말했다. 꿈속에서 계속 나와요. 매일 밤 똑같아요. 엄마가 저한테 말해요. 아직 살아있다고. 파크 선생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에 앉으며 물었다. 그럼 진우는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 아니요. 진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빠는 엄마가 죽었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요. 그 말에 파크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진우야, 혹시 이야기를 다른 어른들에게도 한 적 있니? 예를 들면 아빠나 할머니, 아니면 상담 선생님 같은 분께?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다들 제가 상상한다고 해요. 꿈이라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 순간 파크 선생님의 눈에 무엇인가 번뜩였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반복되는 이미지, 명확한 기억, 그리고 너무도 구체적인 꿈의 묘사. 단순한 어린이의 혼란이라기엔 섬뜩할 정도로 정교했다. 그날 오후, 파크 선생님은 진우를 학교 상담실로 데려갔다. 상담교사인 강현석 선생님이 맞이했다. 그는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인물로 아이들의 섬세한 내면에 귀 기울이기로 유명했다. 안녕, 진우. 나는 강 선생님이라고 해. 편하게 이야기하자. 진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진우가 엄마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 혹시 내가 꾸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꿈속에서 엄마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갇혀 있는지. 그의 묘사는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다. 조명, 냄새, 소리까지 묘사할 정도로 또렷했다. 강 선생님은 끊임없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야, 꿈에서 들은 그 말 있잖아. 그 사람들 말 믿지 말라는 말. 그건 정확히 어떤 느낌이었니? 슬펐어요.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엄마인 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니에요.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진짜 엄마예요. 그 말에 강 선생님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는 많은 아이들을 상담해왔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다. 일반적인 상실 반응이 아니었다. 진우는 트라우마에 빠져 있기보다는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우는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또렷했다. 엄마는 조명을 받은 병상 위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튜브가 꽂혀 있었다. 눈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대신 진우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야, 나를 믿어줘.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날 못 찾아.
진우는 잠에서 깨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은 어두웠고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달려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친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엄마의 오래된 앨범 속에서 낯선 쪽지가 하나 떨어졌다. 작고 누렇게 바랜 종이였다. 그 위에는 엄마의 필체로 짧은 글이 쓰여 있었다. 혹시 내가 사라지면 오민재 박사를 찾아. 그는 진실을 알고 있어. 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오민재.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엄마가 직접 남긴 흔적이었다. 엄마는 언젠가 이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깨어난 것이다. 진우는 급히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운 아이가 아니었다.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엄마는 살아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숨기고 있다. 그가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진우는 조용히 다짐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오민재 박사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계속해서 제3화를 원하시면 바로 이어서 집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진우가 아버지의 감시를 피해 단서를 수집하고 오민재 박사의 흔적을 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알려주세요. 아침이 되자마자 진우는 학교에 가지 않고 거실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동선을 살폈다. 정우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넘기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전날 밤 무언가를 눈치챈 듯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수가 더 줄어들었다. 오늘 학교 끝나고 곧바로 집에 와라. 호진은 무심하게 말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말대꾸도 하지 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었다. 오민재 박사.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단서.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 상상은 진우의 머릿속을 차갑게 만들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진우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는 오민재 박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입력 끝에 오래된 논문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다. 세포 재생 연구와 인간 조직 복원에 관한 기초 임상 보고서. 공동 저자 서혜진, 오민재. 진우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 밑에는 대한생체의 학연구소라는 기관명이 있었다. 화면을 클릭해 들어가 보았지만 해당 기관은 몇 달 전 공식적으로 폐쇄된 상태였다. 전화번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진우는 숨을 내쉬며 화면을 닫았다. 연구소가 폐쇄되었다면 오 박사 역시 자취를 감췄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어머니와 오민재는 같은 연구에 몸담았고 무언가를 함께 알아냈다는 것.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남긴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복사기를 찾아 논문을 출력했다. 논문 뒤편에는 한 구절의 짧은 각주가 적혀 있었다. 본 연구는 강원도 홍천 분원에서 기초 임상 자료를 확보하였음. 강원도 홍천.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암호와도 같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우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매서운 눈빛을 마주했다. 어디 있었지? 도서관이요. 왜 연락도 없이 늦었어?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없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버지가 그를 붙잡았다. 다시 경고한다. 더 이상 그 헛소리 하지 마. 정신과 다시 데려간다. 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외쳤다. 난 헛소리를 한 게 아니야. 엄마는 살아있어. 그리고 아빠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 밤이 되자 진우는 조용히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며칠 전 아버지가 누르는 비밀번호를 눈으로 익혔다. 0911, 엄마의 생일이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책상, 침대, 커튼.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은 채 멈춰 있었다. 진우는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가득했다. 강의 일정, 연구 기록, 회의 메모.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적힌 메모가 진우의 눈을 사로잡았다. 분원 내 피실험체 상태 불안정. 장기 이식 실험은 예정보다 앞당겨짐. 내부 제보 필요. 오 박사와 조율할 것. 진우는 손에서 수첩을 놓칠 뻔했다. 장기 이식? 피실험체? 그건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단어들이었다. 어머니가 이 실험을 중단시키려 했다는 것은 명확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사고로 위장해 없앤 것이다.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진우는 급히 수첩을 품에 넣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와 마주쳤다. 또 엄마 방에 들어갔니?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거긴 이제 금지야. 내일부터 비밀번호 바꿀 거야. 그리고 너 방에서 나올 때마다 허락받아.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분노와 결심이 커져갔다. 당신은 나를 가두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밝힐 거야.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 검색창에 다시 홍천 분원을 입력했다. 오래된 블로그 한 곳에서 사진이 하나 발견되었다. 대한생체의학연구소 홍천 캠퍼스 내부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철문과 계단, 그리고 입장 금지라는 팻말이 걸린 지하 입구가 있었다. 어딘가 꿈속에서 본 풍경과 비슷했다. 아니, 너무도 흡사했다. 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곳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엄마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화인제 사화에서는 진우가 강원도 홍천으로 향하는 여정을 준비하고 동시에 내부 고발자와의 연결고리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원하신다면 바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정우진은 일찍 외출했고 할머니 김씨는 침묵 속에서 혼자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수첩은 여전히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 거기엔 엄마가 숨겨놓은 진실이 담겨 있었고 홍천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식사 중 진우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할머니, 혹시 엄마가 홍천에서 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 할머니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당황과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그건 내 엄마가 잠깐 연구하러 간 적이 있긴 해. 말은 많았지. 그 연구소 좀 이상했다고. 이상했다니요? 글쎄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들어간 사람은 나올 줄을 몰랐다고들 했어. 동네 사람들도 잘 안 가까이 갔고 내 엄마도 그 일 말은 꺼내기 싫어했단다.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은 확신을 더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안에서 혹은 그 이후에 사라졌다. 그날 오후 진우는 강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수첩과 논문 사본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 관 속엔 엄마가 없었어요. 강현석 선생님은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진우가 보여준 메모와 논문을 차근히 읽어내려간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야,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걸 혼자 감당할 필요도 없어. 그는 바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지인의 연락처를 꺼내 들었다. 공익신고와 미성년 보호 사안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며칠 후 진우는 아버지의 허락 아래 심리치료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강 선생님과 함께 서울법의학연구소를 방문했다. 거기서 그는 담당 검사관에게 기존 서혜진의 사망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이었다. 해당 사고 기록에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부검 없이 장례가 승인되었고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추정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강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곧바로 진우를 보호자로 등록하고 김 할머니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이어지는 상담과 소명서 제출 끝에 마침내 검찰의 특별 허가로 묘지 개봉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다. 인천 외곽의 그 낡은 묘지, 진우는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강 선생님, 검사관, 장례 전문가들이 함께였다. 김 할머니는 멀찍이 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 삽이 흙을 파고 곡관이 드러났다. 그리고 관의 나사가 하나씩 풀렸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진우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관 속에는 희미하게 수의가 입혀진 여성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엄마가 아니었다. 아니, 얼굴은 얼핏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분명히 달랐다. 광대뼈의 구조, 이마의 각도, 입술에 선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다. 검사관이 시신의 팔을 조심스레 들어올렸고 팔뚝 안쪽엔 수술 자국이 선명했다. 그리고 그 아래 정체불명의 코드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이건 조직 이식용 마킹입니다. 실험체 혹은 조직 기증자에게만 사용되는 방식이죠. 전문의가 조심스레 말했다. 검사관은 이미 확보된 서혜진의 치아 기록과 DNA 샘플을 비교 분석할 것을 명령했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관 속의 여성은 서혜진이 아닌 30대 중반의 미확인 여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쌓이는 심정지이나 다수의 조직 이식 시술 흔적이 존재하며 신부는 확인 불가입니다. 진우는 멍하니 결과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그 안에 없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그를 헛거들 본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은 묘지에서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로 들썩였다.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할머니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먹었다. 오래된 침묵이 깨졌고 김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만 의존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말했다. 진우야, 미안하구나. 내 말을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는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11살 소년의 눈동자 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우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사명을 부여했다. 사라진 엄마를 되찾고 그녀가 밝히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다음 제5화에서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연구소 한태준 박사의 이름이 처음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고 진우가 추적자로서 진실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서혜진의 시신이 아닌 여성이 관 속에서 발견된 이후 경찰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가짜 장례식, 가족을 속인 죽음이라는 제목을 걸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내보냈다. 하지만 가장 조용한 사람은 진우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심받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의 얼굴엔 어른스럽고 무거운 침묵이 자리를 잡았다. 강현석 선생님은 진우를 데리고 다시 법의학연구소를 찾았다. 이번엔 검사 보고서 외에 어머니가 생전에 몸담았던 연구소 기록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연구소 명칭은 대한생체의학연구소. 홍천 분원에서 장기 조직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태였다. 경찰은 진우가 발견한 수첩과 논문 사본, 그리고 관 속 시신의 몸에서 발견된 실험 문신을 연결해 수사망을 확대해 나갔다. 며칠 후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당시 분원 책임자는 한태준 박사라는 인물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본부 책임자로 승진했으며 연구소 폐쇄 이후에도 사설의학재단을 운영 중입니다. 한태준, 진우는 그 이름을 입속에서 되뇌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름이 사건의 중심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사라지게 만든 자, 그리고 다른 여인을 관에 넣어둔 자, 바로 그였다. 진우는
강 선생님과 함께 한태준 박사의 이름으로 등록된 연구재단을 검색했다. 화면 속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을 하는 중년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이름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차세대 세포재생 프로젝트 책임자. 장기 부족 시대를 극복할 마지막 희망.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남자의 눈빛엔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자부심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강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다. 이름은 지수. 독립탐사보도를 하는 기자로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한생체의학연구소 관련 제보를 추적 중인 인물이었다. 지수는 진우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어머니 서혜진 박사는 S421이라는 프로젝트 내부 고발자로 지목되어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는 조직 복원 기술 개발이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피실험자를 이용한 비공식 장기 배양 실험이었어요. 진우는 숨을 삼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관 속의 여자를 본 이후로 그는 어떤 말도 부정할 수 없었다. 서 박사는 8명의 피실험자 신분을 기록해 별도로 복사했고 그걸 모르게 보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행적은 곧장 실종으로 이어졌죠. 문제는 그중 7명의 이름이 현재도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 속 여성, 그녀는 분명 그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구하려 했고 그래서 사라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찾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지수는 진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능해요. 단,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폐쇄된 분원은 곧 철거됩니다. 기록도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질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가야 해요. 강 선생님은 반대했다. 진우는 아직 아이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에 전 갈 거예요.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른들이 못한 걸 전 해야 해요.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내 펼쳤다. 수첩 맨 마지막 장, 접힌 종이 한 귀퉁이엔 낯선 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다. 0721, -0315, -421H.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입구 비밀번호 혹은 좌표일 수도 있었다. 홍천 분원의 출입 코드. 며칠 뒤 지수는 강원도로 내려가는 준비를 마쳤고 진우는 방학을 핑계로 서울을 떠났다. 김 할머니는 그의 등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다. 꼭 엄마를 데려오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게.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다. 진우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보다도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희망이었다. 희진은 아직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이번엔 반드시 손을 잡아줄 것이다. 다음 제 6화에서는 진우가 홍천 분원에 직접 들어가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감춰진 실험실에서 마침내 어머니의 생존을 확인하는 충격적 순간이 펼쳐집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홍천 분원은 외부에서 보면 단순한 폐건물처럼 보였다. 녹이 쓴 철문, 풀숲에 묻힌 경고 표지판, 그리고 꺼진 감시 카메라. 하지만 지수는 말했었다. 겉은 비어 보이지만 내부 지하구역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야. 출입 비밀번호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서 박사가 남긴 코드가 유일한 열쇠일 수도 있어. 진우는 지수의 안내를 따라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낡은 배수구를 통로 삼아 들어간 그들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존해 이동했다. 배수로 안은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진우는 손을 꽉 쥐고 걸었다. 어머니의 흔적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조여왔다. 지하 1층으로 향하는 철제 계단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철문 앞에서 멈췄다. 자물쇠는 전자식이었고 터치패드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수첩에서 본 숫자를 떠올렸다. 0721, -0315, -421H. 그는 숫자 패드를 꾹꾹 눌렀다. 비밀번호가 전송되자 잠시 정적이 흐르고 띠하는 기계음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은 상상과 달랐다. 폐쇄된 느낌이 아니었다. 공기 정화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내부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통로 벽에는 아직도 형광등이 작동 중이었고 실험실 문마다 억세스 디나이드라는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지수는 카메라를 켜서 하나하나 기록에 남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한 곳에 멈춰 있었다. 복도 끝, 두꺼운 유리문 안쪽으로 작은 병실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침대에 누운 한 사람이 있었다. 진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얼굴은 약간 야위어 있었지만 너무도 분명했다. 그건 엄마였다. 서혜진. 진우는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엄마, 엄마. 안쪽의 인물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유리 너머에서 진우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지수가 급히 문 옆에 패드를 해킹했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린 후 병실 문이 열렸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엄마, 엄마, 진짜예요? 진짜. 살아 있었어요? 서혜진은 아직도 입을 열지 못한 채 손을 천천히 들어 진우의 얼굴을 만졌다. 떨리는 손끝이 그의 볼을 스쳤다. 그러곤 힘겹게 속삭였다. 진우야. 그 단 한마디. 진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오히려 더 벅찼다. 지수는 주변의 상황을 정리했다. 병실 안에는 인공호흡장치, 약물 투입기, 각종 생체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고 S421KR01이라는 코드가 모니터 상단에 표시되어 있었다. 실험 대상 1호. 서혜진 박사 본인이었어. 강제 수면 상태로 장기 배양 대상이었나 봐. 말도 안 돼. 그때 복도 저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카메라를 재빨리 끄고 몸을 낮췄다. 누군가 있어. 여전히 이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남아있어. 진우는 재빨리 엄마의 팔에서 링거를 빼내고 그녀를 부축했다. 혜진은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아들의 품에 안기듯 천천히 일어섰다. 조용히 따라와요. 이대로 나가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들은 비상 통로를 따라 다시 배수구 쪽으로 이동했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붉은 경고등이 복도 곳곳에서 깜빡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폐수구에 도달한 그들은 진우가 몸을 돌려 지수와 함께 혜진을 부축하며 탈출했다. 뒤에서 누군가 멈춰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지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성공했어. 우리가 해냈어.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아직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지만 눈을 감고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야. 그 밤 세상은 몰랐지만 한 소녀는 어머니를 죽음의 문턱에서 데려왔다. 그리고 진우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제7화에서는 서혜진이 병원에서 깨어나지만 기억의 일부를 잃은 상태로 회복 과정에 들어갑니다. 한편 진우는 이제 더 큰 싸움, 즉 세상을 상대로 어머니를 증명해야 하는 법적 사회적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원하시면 바로 이어서 집필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병동 7층, 하얀 커튼 사이로 햇빛이 잔잔히 스며들었다. 의료기기들이 고요하게 작동하는 소리만이 들리는 가운데 침대 위에서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서혜진이었다. 눈꺼풀이 가볍게 떨리더니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잡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진우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진우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의 얼굴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움직이려 했지만 발음되지 않는 공기만 흘렀다. 그녀의 눈에 어렴풋한 의문이 떠올랐다. 진우? 진우는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야. 엄마 아들이야. 진우야.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으며 중얼거렸다. 진우. 너무 익숙한데. 기억이. 흐릿해. 의사들이 곧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혜진의 기본 신경 반응을 검사했고 전반적인 의식 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모두 부분적으로 손상된 징후가 뚜렷했다. 담당 신경과 의사는 진우와 강현석 선생님에게 말했다. 심리적 외상과 장기간 약물 주입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될 수 있지만 무리하게 기억을 되살리려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진우는 침묵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 같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엄마, 그 따뜻하고 단단했던 서혜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언론은 실종된 의사 서혜진 박사, 사설 실험실에서 생존 발견이라는 속보를 쏟아냈다.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퍼졌고 대한생체의학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었다. 정말 서혜진 박사가 맞긴 맞는가? 그녀가 증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실험을 주도한 책임자였기 때문 아닐까? 11살짜리 소년의 증언만으로 사건을 믿을 수는 없다. SNS와 뉴스 댓글은 양쪽으로 갈라졌다. 진우는 매일 TV를 끄고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혜진은 말이 적었고 대부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병원 창문 틈 사이에 나뭇잎 그림자를 손끝으로 더듬을 뿐이었다. 어느 날 진우는 어머니의 침대 옆 서랍에서 예전 가족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사진 속 혜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기였던 진우를 품에 안고 있었고 뺨을 맞대고 있었다. 혜진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저기, 내가 웃고 있네. 그리고 이 아기는 너지. 진우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가 늘 나를 안고 자장가 불러줬어. 밤마다 푸른 바다처럼 널 지켜줄게라고 말했잖아. 그 순간 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푸른 바다. 바다. 기억나. 잠깐. 바닷가에 있던 비 냄새, 주사기, 어두운 방.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다. 의사들이 곧 달려와 진정제를 주입했고 혜진은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 저녁 진우는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수 기자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다. 한태준이 언론에 직접 반박 입장을 냈어. 서혜진 박사는 연구 동료이자 동해하에 진행된 실험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기억 상실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이라는 말까지 했지.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동의자였다고?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들은 기억을 잃은 엄마를 또다시 이용하려고 해요. 이번엔 희생자로가 아니라 공범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야. 내 어머니가 남긴 실험 기록, 피실험자 목록, 그리고 무단 장기 적출 기록. 그것들이 진실을 말해줄 거야. 진우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열어보았다. 메모의 여백한 곳에 빛바랜 문장이 있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다. 언젠가는 누군가 찾아낼 것이다. 설령 내가 아니더라도. 진우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은 후 수첩을 꼭 닫았다. 이번엔 자신이 그 누군가가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가 병실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대신 기억할게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 엄마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엄마 자신. 내가 꼭 세상에 알릴게요. 서혜진의 기억은 아직 안개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진우의 믿음은 더없이 맑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한 아이를 넘어서 세상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제8화에서는 진우가 실험의 중심 인물이자 회피 중인 증인 오민재를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고 드디어 숨겨졌던 내부자의 고백과 결정적인 증언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하시면 바로 이어서 집필하겠습니다. 오민재.
그는 대한생체의학연구소 초창기 멤버였고 서혜진과 함께 S421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주요 연구자였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확장되던 시점부터 그는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모든 인터뷰, 학술 모임, 학계 발표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졌고 지금은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에 대해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끈질기게 그를 추적해온 사람이었다. 오민재는 서울을 떠났고 3년 전부터 강릉 예곽에서 문수라는 이름으로 은둔하며 지내고 있어. 사찰 근처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신분을 감추고 있어. 지수는 진우에게 위치를 보여주며 덧붙였다. 그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어. 말하는 순간 자신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서혜진이 살아 돌아왔고 세상이 이 사건을 보고 있어.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해. 며칠 뒤 진우는 지수와 함께 강릉으로 향했다. 한적한 산길을 따라 올라간 끝에 고요한 사찰과 그 옆 허름한 창고 건물이 나타났다. 창고 앞에서 지게차를 정리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중년의 남자, 마른 체격에 깊은 눈매. 그는 낯선 방문객을 보자 순간 몸을 굳혔다. 오민재 박사님 맞으시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는 등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진우가 다급히 외쳤다.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그 말에 남자의 발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선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뭐라고? 서혜진 박사님이요. 1호 피실험자로 지정돼 있었지만 우리가 찾아냈어요. 지금 서울 병원에 계세요. 기억은 잃으셨지만 생존해 계세요. 오민재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살아 있었구나. 나는 죽은 줄 알았어. 진우는 조용히 다가가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믿었어요. 수첩에 직접 박사님 이름을 남겼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박사님이 진실을 증언해 줄 거라고. 그날 저녁, 오민재는 사찰 안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이상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 회복 실험, 이론상 안전했고 목표도 정당했죠. 하지만 투자가 들어오고 재단이 커지면서 프로젝트는 방향을 잃기 시작했어요. 병든 장기를 가진 사람보다 건강한 장기를 가진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쪽으로 바뀌었죠. 진우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왜 피실험자가 된 거예요? 서 박사는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걸 눈치챈 한태주는 그녀를 없애려 했죠. 하지만 죽였다는 건 거짓이에요. 그녀를 없애지 않고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약물 투여와 수면 유도. 살아는 있지만 기억을 없애고 의지를 꺾는 방식. 그는 손을 덜덜 떨며 속삭였다. 그날 난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실험 대상 목록에 들어갔다는 걸. 근데 겁이 났어요. 나까지 사라질까봐. 진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오민재는 그제야 처음으로 진우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 용서를 구하러 서울로 갈 거야.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 다음 날 오민재는 지수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진우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아직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박사님이 증언해 주시면 그녀를 지킬 수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오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문수 씨. 진우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걸까? 오민재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그날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했던 그 말. 지금 해주세요. 오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마침내 침묵은 깨졌고 진실은 말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제9화에서는 오민재의 공식 증언과 함께 진우와 서혜진이 법정의 중심에 서게 되고
한태준 측의 강력한 반박 논리를 맞서는 도덕과 과학, 생명과 권력의 충돌이 전개됩니다. 원하시면 바로 이어서 집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법정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 시민 방청객, 인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유난히 많은 유력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그날은 서혜진 박사 실종 및 불법 생체 실험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피고석에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지닌 한태준 박사가 앉아 있었다. 회색 정장 차림에 고개를 곧게 든 채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반면 증인석에는 오민재 박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다소 수척한 얼굴로 작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3년 전 대한생체의 학연구소는 S421 프로젝트의 윤리 기준을 어겼습니다. 본래는 줄기세포 기반 장기 회복 실험이었으나 실험 대상이 비자발적인 생체 기증자로 변경되면서 저는 내부 고발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말했다. 서혜진 박사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챘고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부에는 사망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홍천 분원 지하실의 수면 상태로 격리돼 있었고 이후 장기 배양 실험에 이용됐습니다. 법정안의 분위기는 일순간 무거워졌다. 방청석에서 몇몇이 숨을 죽였다. 변호인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오 박사님의 증언은 개인적 죄책감에 의한 왜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 기록이나 사진, 의학적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지수 기자가 제출한 USB가 판사에게 전달되었다. 화면에는 폐쇄된 홍천 분원 지하의 실험실 영상이 재생됐다. 진우와 지수가 잠입했을 때 촬영한 장면이었다. 병실, 링거, 생체 모니터, 그리고 S421KR01이라는 코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혜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진우가 발견한 수첩의 필체와 혜진의 친필이 일치한다는 필적 감정 결과도 함께 제출되었다. 하지만 한태준은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영상 속 여성은 본인 의지로 실험에 참여한 연구자였습니다. 우리는 실험 과정 중 기억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와 차단한 것입니다. 당시 그녀는 이미 동의서에 서명했고 연구소 내보안 규정에 따라 격리된 것입니다. 진우는 증인석으로 불려나왔다. 11살의 소년이 증인석에 오르는 모습에 법정은 조용해졌다. 진우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제게 말했어요. 진우야, 그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요. 꿈에서, 그리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는 누군가를 지키려 했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사라졌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검사는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다. 진우군, 혹시 어머니가 실험에 동의했다는 문서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그건 조작이에요. 엄마는 연구소를 떠나려 했어요. 수첩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관 속에 있었던 여자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법정은 또다시 술렁거렸다. 관 속 시신의 DNA 결과는 이미 제출된 상태였다. 서혜진이 아님은 명확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도적 감금과 불법 실험이라는 고리는 법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판사는 조용히 휴정을 명령했다. 휴정 시간 동안 진우는 대기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혜진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있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기억은 공백이었다. 진우야, 내가 너를 못 알아봤던 게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는 돌아왔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수는 그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한태준의 팀에서 새로운 서류를 냈어. 서혜진 박사의 동의서 복사본이래. 하지만 문제는 그 서명이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진우는 눈을 빛냈다. 진짜 서명은 엄마의 수첩에 있어요. 그날 오후 수첩의 서명과 동의서의 서명을 비교한 감정 결과가 제출되었다. 결과는 명백했다. 동의서의 서명은 조작된 것이었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판사는 다시 한번 진우와 혜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본 재판부는 이 사안이 단순한 영구윤리 위반을 넘어 인권 침해와 자유의 박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한태준 박사를 상대로 한 추가 기소 및 공범 수사 명령을 검찰에 요청한다. 진우는 긴 숨을 내쉬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침내 진실은 법정의 언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진우는 혜진과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무수히 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먼저 기억을 되찾고 그 다음은 진실을 기록할 거야. 사라졌던 사람들, 이 팀 목소리들, 그리고 너 같은 용감한 아이에 대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았고 회복해야 할 상처도 깊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다음 별표 제10화 마지막 장 별표에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서혜진이 완전히 기억을 되찾으며 진우와 함께 세상을 향해 치유와 재건, 희망의 선언을 전하는 감동적인 결말이 그려집니다. 원하시면 바로 이어서 집필하겠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서울대병원 7층 병동의 창문 너머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푸르게 물든 하늘 아래 은은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번져 있었다. 병실 안 서혜진은 작은 노트북을 열어두고 조용히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래전과는 조금 달라진, 그러나 분명 엄마였다. 엄마, 뭐 쓰고 있어요? 혜진은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다. 논문이야. 그날 이후에 있었던 일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기억은 모두 돌아왔다. 오민재의 등장 이후 무너져 있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졌고 혜진은 다시 스스로를 회복해 나갔다. 수면 실험, 고통스러운 관찰, 누군가의 비명을 들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그것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증거이자 역사였다. 기억을 되찾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잊고 싶을 만큼 괴롭죠. 혜진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기도 해. 내가 본 것, 느낀 것, 견딘 것. 그게 누군가에겐 경고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일 수 있으니까. 그녀의 손끝은 다시 자판 위를 움직였다. 며칠 후 대한생체의학연구소 불법 실험 사건의 공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한태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내부 공범자 4명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그의 재단은 해체되었고 인간 존엄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이 결정되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순간 진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엄마는 다시 서혜진 박사예요. 혜진은 그 말에 고개를 젓고 웃었다. 아니, 난 그저 진우 엄마야. 지금은 그게 더 자랑스러워. 며칠 후 언론에서는 혜진과 진우를 인터뷰 요청했지만 그들은 조용히 강릉으로 내려갔다. 오래된 바닷가 마을,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해안가에 작은 집 하나를 빌려 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혜진은 책을 썼다. 제목은 침묵의 방에 남겨진 목소리. 그녀는 책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살아있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 때문이었다. 11살 소년이 어둠을 헤치고 내게 다가왔고 내가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불러주었다. 이 책은 그 아이의 발걸음을 기록하는 책이다. 그리고 같은 상처를 입은 당신에게 건네는 약속이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고 우리는 함께 기억할 것이다. 진우는 바닷가를 달리며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그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있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다들 말해요. 제가 세상을 바꿨다고요. 하지만 전 그냥 엄마를 찾았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혜진은 지역 도서관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고 조용한 강연을 열었다.
주제는 의학과 윤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다. 강연장엔 젊은 의대생들부터 노년의 주민들까지 자리를 메웠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박사님, 아직도 세상이 바뀌었다고 믿으시나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 아주 조금씩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고통은 반복될 수 있지만 침묵은 반복되지 않아야 하니까요. 진우는 그날 강연장 뒷자리에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이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따스함이 있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젠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평범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잃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 난 그걸 행복이라고 부를래.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위로 별이 떠 있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누군가에겐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별이 있었다. 이제 진우는 알았다. 때때로 가장 깊은 어둠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이라는 것을.